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새벽 2시 장작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부엌에서 문혜진은 두부를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갈라진 상처가 선명했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콩 비린내와 연기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산자락 너머로 희미하게 별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마루에 놓인 다리미판 위엔 딸 윤정이의 교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두부 작업을 마치고 다리미를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미를 내려놓고 손바닥을 펴보니 또 트기 시작한 상처에서 진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25세 남편을 잃고 이 작은 마을에서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손에 새겨져 있었죠.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고 낮엔 밭일을 하고 밤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던 시간들. 그 모든 날들이 손 위에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뭘 아냐, 저렇게 키워봤자 별 수 있겠어.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혜진은 이를 악물고 두부를 더 눌렀어요. 장터에서 누군가 혜진을 스쳐 지나가며 불쌍하다고 속삭일 때면 혜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딸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 그것만이 혜진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윤정이는 혜진의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타올 때마다 혜진은 몰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주눅 들까봐 두렵기도 했죠. 윤정이가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장교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혜진은 한 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애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 윤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국가 귀빈 만찬에 오셔야 해요. 혜진은 숨이 턱 막혔어요. 청와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는커녕 내가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웃겠지라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가 꼭 가야 하냐? 윤정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안 오시면 저는 거기 앉을 자격이 없어요. 만찬 날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새 옷을 사러 읍내 시장까지 갔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발길을 돌렸어요. 15만 원짜리 저고리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손을 떼었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회색 저고리와 검은 구두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서니 촌티 난다는 말이 귓가에서 울렸고 혜진은 거울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혜진은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첫 관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입 명단 확인대에서 경호 인력이 혜진을 위아래로 훑더니 냉정하게 말했죠. 보호자 동반 명단에 없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내밀었지만 담당자는 표정을 굳히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신원 확인 필요합니다. 이상자 동선 통제 바랍니다. 이상자라는 단어가 혜진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주변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 초대장 위조하냐? 혜진은 숨이 가빠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속으로 내가 괜히 왔구나, 윤정이한테 짐만 되는구나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경호원이 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움직이지 마세요. 혜진은 귀빈 만찬장 입구에서 의심받는 시골 여자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손에 쥔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 안쪽 어딘가엔 딸이 있을 텐데 혜진은 그쪽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은 더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다가오더니 초대장 바코드를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기계음이 삐삐 울리며 오류 경고가 떴고 책임자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위조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요즘 군 고위직 청문회 때문에 민감하다는 말을 던지며 혜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들어오는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혜진은 숨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위조라니요. 혜진에게 초대장은 딸의 평생이자 자신이 살아온 고통의 전부 같은 종이 한 장인데요. 혜진은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윤정이가 불러서 말끝이 흐려졌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불씨가 됐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윤정 장군도 말 많더니 엄마까지 특혜냐.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내가 윤정이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찬장 안쪽 귀빈석 열 몇 줄 앞에서 중년 여성 한지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군 고위 공무원 집안과 혼맥으로 사교계를 흔드는 인물이었죠. 윤정의 승진을 못마땅해 하던 쪽과도 얽혀 있었어요. 한지우는 옆 사람에게 부채를 펼치며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여길 왜 와요? 촌년 주제에 감히 귀빈석에 앉아? 그 말이 마치 칼처럼 만찬장 공기를 갈랐습니다. 몇몇은 헛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슬쩍 들어 올렸어요. 이미 촬영 각이 잡힌 겁니다. 혜진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맨 앞 귀빈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윤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윤정의 시선이 천천히 혜진에게로 향했죠.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경호팀 쪽을 노려봤지만 공개석상이라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 평소라면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군 사성장군 강윤서가 의자 팔걸이를 쥐고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귀빈석 뒤편에 흩어져 앉아있던 군 최고 수뇌부별 열셋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움직임은 곧 사고가 됐습니다. 언론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고 경호팀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귀빈석 움직임 발생. 통제 필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확인 중입니다. 무전 소리가 만찬장 전체에 퍼졌어요. 만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빈석과 입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혜진은 그 한복판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한지우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윤정과 별 열셋이 움직였다는 건 이 촌년이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죠. 한지우는 표정을 바꿔 주변에 속삭였어요. 저 여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수수한 척하면서 이미 한지우의 머릿속엔 다음 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옆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찬장 안쪽에서 윤정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참모 한 명이 윤정의 팔을 붙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윤정은 입구 쪽 혜진을 바라보며 눈빛만으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혜진은 그 눈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경호원을 따라 옆문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찬장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언론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 장면은 내일 아침 뉴스톱을 장식할 게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연문 밖 복도에 홀로 남겨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청와대 정원이 아름다웠지만 혜진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윤정이 인생을 망쳤구나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청와대 귀빈 만찬장에서 촌년 모욕 논란. 모든 방송사가 이 소식을 톱으로 다뤘어요.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멈춰선 혜진, 그쪽을 바라보는 윤정과 강윤서, 그리고 동시에 움직인 별 10셋.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여론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시골 엄마를 모욕한 게 말이 되냐? 저게 대한민국이냐? 윤정 승진도 의심스럽다. 저런 사람이 왜 귀빈이냐? 뭔가 뒷배경이 있는 거 아냐?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넘쳐났어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고 어떤 댓글은 혜진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는 더 잔인했습니다. 윤정의 동기들 중 일부는 눈치를 보며 거리를 뒀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반대파는 기다렸다는 듯 자료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장군, 특정 인맥과 연루 의혹, 청와대 행사 초대 명단 특혜 의심, 익명의 제보라는 형식으로 언론사에 흘러나갔어요. 윤정은 참모들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드리면 그건 전쟁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참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여론이 윤정은 그 말을 끊었어요. 여론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당신들은 증거를 찾으세요.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그러나 윤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말 논란이 아니라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칼이라는 거요. 만찬장에서 별 13이 움직인 건 오히려 독이 됐어요. 윤정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 사조직을 운영한다는 음해성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혜진은 시골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전화가 쏟아졌어요. 혜진아, 뉴스 봤다. 너 맞냐? 대체 뭘 숨긴 거냐? 청와대까지 갔으면 뭔가 있는 거 아냐? 전화를 받을 때마다 혜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딸이 불러서라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이장댁 아주머니는 대놓고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 혹시 윤정이 뒷배경 있는 거 아냐? 그래서 별들이 다 움직인 거 아냐? 혜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저렇게 난리냐? 연기는 없는 데서 안 나는 법이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혜진은 딸에게 전화조차 못했습니다. 본인이 딸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도 윤정의 이름을 누르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혜진은 부엌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손바닥을 펼쳐보니 흙과 칼자국으로 갈라진 손이 보였습니다. 20해 넘게 이 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손이 부끄러워졌어요. 혜진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냥 살아낸 것밖에 없는데. 다음 날 혜진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두부를 팔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봤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온 사람이네. 창피해서 어떻게 나와?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두부만 팔았어요. 한 단골 손님이 다가와 작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차올랐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갈 일이에요. 하지만 손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뉴스 보니까 윤정이 힘들겠던데요. 엄마가 좀 조심하셨어야죠. 그 말에 혜진은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서 혜진은 두부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 윤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곧 갈게요. 혜진은 문자를 읽고 또 울었어요. 딸이 자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미안했습니다. 혜진은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써야 할까요?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진은 방 한구석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공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정 장군을 겨냥한 정치 공작으로 보입니다. 혜진은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중얼거렸어요. 내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 한지우 측에서 공식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해였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한지우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주변 분께 만찬장이 혼잡하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한지우는 침착하게 받아쳤죠. 하지만 해명이 끝나자마자 오히려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한지우 측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언론에 배포됐어요. 문혜진 씨는 과거 특정 단체 활동 이력 의혹, 윤정 장군의 성장 과정에 지원 세력 존재. 근거는 빈약했지만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만 하면 됐습니다. 클릭수가 곧 돈이었으니까요. 혜진의 과거가 난도질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딸 학비를 어떻게 댔는지, 밭일 말고 다른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10년 전 장터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친절히 준 쌀 한 포대까지 지원으로 포장됐어요. 문혜진, 과거 좌익 성향단체와 접촉 의혹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근거라곤 20년 전 마을 부녀회 모임 사진 한 장이 전부였는데도요. 혜진은 그 기사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부녀회 모임은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김장하고 반찬 나눠 먹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진을 캡처해서 의심스러운 조직이라고 몰아갔습니다. 댓글창은 또 난리였어요. 역시 뭔가 있었네. 빨갱이 아냐?
윤정 장군도 조사해야 한다. 윤정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참모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송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시간을 끌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고요.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윤정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윤정을 보자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은 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딸로서요. 엄마, 숨지 마요. 엄마가 숨으면 저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혜진은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창피하다, 너는 장군인데 엄마는 촌년이다, 뉴스에서 그러더라. 엄마가 너 발목 잡는다고. 윤정은 울컥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진의 손을 잡아쥐었어요. 갈라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윤정은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손이 제 훈장입니다. 이 손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말에 혜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더 커졌어요. 내가 나서면 더 망가질 거다. 너까지 끌어내릴 거다. 윤정은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싸우고 있어요. 엄마가 함께 서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혜진은 윤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해 넘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하다, 윤정아. 엄마가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윤정의 휴대전화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윤정 장군 청문회 추진. 화면을 본 윤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혜진도 그 화면을 봤습니다. 청문회가 뭐냐? 윤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심판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엄마 때문에 내가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저를 겨냥한 칼이었어요. 엄마는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문회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윤정은 참모들과 준비 회의를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대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방대했거든요. 윤정의 승진 과정, 인사 기록, 심지어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까지 다 뒤져놨어요. 참모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어머니를 증인으로 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공격받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혜진을 지키려면 숨겨야 하는데 진실을 밝히려면 나서게 해야 했습니다. 딜레마였죠. 그날 밤 혜진은 혼자 결심했습니다. 윤정 몰래 기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 오시겠다는 겁니까? 네. 딸은 모릅니다. 엄마 혼자 할 겁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틀 뒤 아침 혜진은 윤정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윤정이 어렸을 때 사진 몇 장과 상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버스 안에서 그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사관학교 입학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윤정은 웃고 있었지만 혜진은 카메라 밖에 있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지역 방송국이었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스태프가 안내했고 혜진은 작은 스튜디오에 앉았어요. 조명이 켜지자 눈이 부셨습니다. 혜진은 손을 꼭 쥐었어요. 윤정아, 엄마가 너 지킬게. 카메라 불이 켜졌습니다. 혜진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나왔어요. 숨만 들이마시다가 겨우 한마디 뱉었습니다. 25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스튜디오를 가라앉혔어요. 스태프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갔어요. 갑자기였습니다. 그때 윤정이는 겨우 3살이었죠. 혜진은 새벽 2시에 두부 만들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과부가 뭘 하겠냐고 했어요. 재혼하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전 윤정이 아빠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딸 하나 제대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싶었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혜진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학교 앞에서 딸 몰래 돈을 쥐어주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정이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급식비가 밀렸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윤정이한테는 말 못했습니다. 그 애가 알면 학교 그만두겠다고 할까 봐요. 혜진은 매달 학교 행정실에 몰래 찾아가 돈을 냈어요. 선생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윤정이한테는 장학금이라고 말해달라고요. 비 오는 날 시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찢고도 웃으며 나물 팔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장사가 안 됐죠. 집에 가려고 짐을 싸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졌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물 한 단 사주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웃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딸이 공부만 하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그냥 참았어요. 윤정이가 사관학교 붙었다고 전화했을 때 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싶었어요. 인터뷰는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윤정이가 장교가 되고 진급하고 장군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말했어요. 전 한 번도 딸한테 특혜를 바란 적 없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살라고만 했어요. 남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찬장에서 모욕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창피했습니다. 근데 더 창피한 건 윤정이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숨으면 안 되는구나. 딸을 지키려면 엄마도 서 있어야 하는구나.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영상은 온라인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울면서 봤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엄마다. 윤정 장군 청문회 중단해야 한다. 한지우 사과해라. 하지만 동시에 더 잔인한 역풍도 불어왔습니다. 감성팔이 이미지 세탁 연출 의혹 같은 말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어요. 특히 한지우 측에서 고용한 여론 조작 업체가 조직적으로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불쌍한 척하면서 뒤에선 뭐 받아먹었을 거다. 윤정 승진에 롭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한 보수 성향 논객이 칼럼을 썼어요. 문혜진이 귀빈석에 앉은 건 윤정의 권력 남용이다. 개인 서사로 국가 행사를 사유화했다.
그 칼럼은 주요 언론에 인용됐고 여론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그 칼럼을 보고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참모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윤정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증인 출석시키시겠습니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청문회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밤새 자료를 검토했어요. 상대 측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혜진의 인터뷰 장면이 떠올랐어요. 카메라 앞에서 떨면서도 끝까지 말을 이어가던 엄마의 모습이요. 그날 밤 혜진은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정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혼자 나가셨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은 윤정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근데 엄마도 싸워야 할 것 같았다. 윤정은 혜진의 품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청문회 때 힘들 거예요. 혜진은 윤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제 안 무섭다. 하지만 사실 혜진은 무서웠어요. 청문회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딸이 고통받을 거란 건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윤정 옆에 누워 손을 잡아줬어요. 윤정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문혜진 인터뷰, 사전 대본 의혹. 근거 없는 루머였지만 사람들은 또 흔들렸어요. 혜진은 그 기사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이 없구나. 윤정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끝날 겁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청문회가 열리면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걸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안 숨는다. 딸 옆에 서 있는다. 청문회 전날 밤 윤정은 참모진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회의실에는 서류 더미만 남았고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윤정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켜니 악플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어요. 윤정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청문회장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엄마를 지킬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승진 과정은 떳떳했고 인맥도 문제 없었지만 상대는 사실이 아닌 감정을 공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골집에 도착하니 혜진이 마루에 앉아 콩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윤정을 보자 혜진은 손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왔냐? 밥 먹었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윤정은 혜진 앞에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은 깜짝 놀라 윤정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엄마, 나 사실 무서워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을 약한 모습이었죠. 내가 쌓아 올린 게 다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20년 동안 악착같이 올라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까봐요.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엄마가 또 혼자 울까봐예요.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볼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혜진은 윤정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정아,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이미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어. 하나 더 숙인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냐? 윤정은 혜진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어요. 혜진은 윤정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괜찮을 거다. 우리 이만큼 버텼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때 윤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윤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의 남성이었어요. 윤정 장군님, 내일 청문회에 어머님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윤정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만찬장에서 움직였던 별 13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윤정은 숨을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상대방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귀빈석이 움직인 건 장군님 때문이 아니라 문혜진 씨 때문이었으니까요. 윤정은 전화를 끊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별 13시 증인으로 서겠대요. 엄마 때문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무슨 소리냐? 엄마가 뭘 했다고? 윤정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다음 날 새벽 윤정은 별 13 중 한 명인 이준혁 소장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어요. 이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0회 전 이야기입니다. 제 직속 상관이셨던 분이 전사하셨어요. 유해를 찾지 못했죠. 그때 유해 발굴 자원봉사에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가족이 울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어머님이 유품 하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이름표도 없고 거의 부서진 인식표 조각이었죠. 근데 어머님이 그걸 보고 이거 누군가한테 소중한 거다라고 하시며 끝까지 파셨습니다. 결국 그 유해의 신원을 밝혀냈어요. 제 은사님이셨습니다. 이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은사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어머님은 조용히 뒤에 서 계셨습니다. 인사도 안 받으시고 그냥 가셨죠. 윤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네. 그 일을 우리 별 13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머님께 빚을 졌죠. 그래서 만찬장에서 촌년 주제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권력 때문이 아니라 존경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혜진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준혁은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어머님을 모욕한 건 우리 군 전체를 모욕한 겁니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20회 전에 유해 발굴 자원봉사 하셨어요? 혜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지. 돈이 조금 됐거든. 근데 그건 왜 말 안 하셨어요? 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할 게 뭐 있냐? 그냥 한 일인데. 윤정은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혜진은 웃으며 윤정의 등을 토닥였어요. 무슨 소리냐? 엄마는 그냥 엄마다. 하지만 윤정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미 훈장이라는 걸요. 그날 밤 윤정은 청문회 준비 자료를 모두 치웠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됐으니까요. 윤정은 거울 앞에 서서 군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내일은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문혜진의 딸로서 서겠다고 다짐했어요. 혜진도 옷을 꺼냈습니다. 만찬 때 입었던 회색 저고리가 아니라 깨끗하게 다린 검은색 저고리였어요. 구두도 다시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촌스러웠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혜진은 손바닥을 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이 손을 떳떳하게 보여줘야지. 청문회장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일렬로 늘어섰고 리포터들은 리허설을 하느라 분주했어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오늘 윤정 장군 청문회가 열릴 국회 국방위원회입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윤정은 검은색 정복을 입고 도착했습니다. 가슴에는 훈장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장군님, 특혜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머님과 함께 오셨습니까? 윤정은 아무 대꾸 없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청문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높은 단상에 앉았고 앞쪽에는 증인석이 놓여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빼곡했습니다. 윤정은 증인석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켜는 소리가 울렸고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윤정 장군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어요. 윤정 장군, 귀빈 만찬 초대 명단에 어머님을 올린 건 본인 요청입니까?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혜 아닙니까? 다른 장성들 가족은 초대받지 못했는데요.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힘이 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국가 행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의원은 비웃듯 말했어요. 개인 감정으로 국가 행사를 사유화한 겁니까? 윤정은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동반 가족 한 분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원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진 과정에서 특정 인맥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의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거쳤습니다.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이 일어나 물었어요. 만찬장에서 별 13시 움직인 건 뭡니까? 군부내 사조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제 이준혁 소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해야 할 타이밍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한지우 측 인물로 보이는 보좌관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혜진 씨는 자격 없는 귀빈입니다. 개인 서사로 국가 행사를 더럽혔습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 아닙니까?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혜진이 들어왔어요.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린 검은색 저고리와 깨끗이 닦은 구두를 신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증인석 옆 보조의자에 앉으려다 위원장이 손짓했어요. 증인석으로 오십시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증인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선서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서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어요.
성함과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혜진입니다. 윤정 장군의 어머니입니다. 의원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만찬장 초대를 본인이 원하셨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딸이 불렀습니다. 정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두 손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증인석 위에 올려놓았어요. 갈라진 손바닥, 굳은 살, 흙이 박힌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카메라가 그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격을 따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딸 살리려고 살았습니다. 25에 남편 잃고 새벽마다 두부 만들고 장터에서 나물 팔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딸이 밥 먹고 학교 다니면 그걸로 됐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전 한 번도 특혜 바란 적 없습니다. 다만 딸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했어요. 의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찬장에서 별들이 움직인 건 뭡니까?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혜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윤정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20해 전 남편 잃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유해 발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돈이 조금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이름표도 없고 거의 부서진 인식표였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파냈습니다. 결국 신원을 밝혀냈고 그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전 그냥 누군가 가족이 덜 울었으면 해서 한 일입니다. 대가를 바란 적 없어요.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전 제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혜진의 증언이 끝나자 청문회장 뒤편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별 13시 차례로 일어섰어요. 먼저 이준혁 소장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증인 신청이 없었는데요? 이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 사안은 군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준혁은 선서를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해 전 제 직속 상관님이 전사하셨습니다. 유해를 찾지 못해 3년간 실종 상태였죠. 가족들은 매일 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문혜진 씨가 유해 발굴 현장에서 작은 인식표 조각을 발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파편이었어요. 하지만 문혜진 씨는 달랐습니다. 이게 누군가한테는 전부일 수 있다며 밤새 흙을 파셨어요. 결국 은사님의 유해를 찾았고 신원을 밝혔습니다. 이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혜진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은사님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국민입니다. 두 번째로 강윤서 사성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강윤서가 증인석에 서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강윤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문혜진 씨께 빚을 졌습니다. 제 선임이 실종됐을 때 문혜진 씨가 찾아주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군에 남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별들이 차례로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문혜진 씨는 보상 한 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에도 조용히 뒤에만 계셨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수십 가족이 평생 한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중 최고위직인 삼성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만찬장에서 우리가 움직인 건 윤정 장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혜진 씨를 향한 모욕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존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당황한 표이었습니다. 준비했던 질문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어요. 한지우 측 보좌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야당 의원 중 한 명이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지우 씨 측 해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욕 발언은 오해였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여당 의원 한 명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긴급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지우 씨 측이 배포한 해명 자료의 제작비 출처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화면이 전광판에 띄워졌어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한지우 씨가 운영하는 홍보 대행사가 군 납품 비리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여론 조작 자료를 만들었어요. 방청석이 또 한 번 술렁거렸습니다. 의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업체가 군 물품 납품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이 15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한지우 씨는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윤정 장군을 공격한 겁니다.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계좌 이체 내역, 이메일 기록, 녹취록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한지우 측 보좌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증거가 불법 취득된 겁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검찰에서 이미 확인한 자료입니다. 영장도 발부됐고요. 보좌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윤정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켜야 할 건 제 자리도 아니고 제 명예도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지켜야 할 건 어머니가 살아낸 시간입니다. 새벽마다 두부 만들고 손 트는 줄도 모르고 딸 하나 키운 그 시간입니다. 윤정은 혜진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게 제 훈장이고 제 자격입니다. 방청석에서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위원장도 막지 않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청문회는 사실상 끝났어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는 윤정과 혜진을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장군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정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혜진은 윤정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한 기자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 손이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혜진은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갈라진 손,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은 자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지우는 구속됐습니다. 군 납품 비리 연루와 여론 조작 혐의였어요. 관련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정을 공격했던 언론들은 사과문을 냈고 청문회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혜진은 대한민국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거절하던 혜진도 결국 한두 곳씩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학교, 시민단체. 혜진은 어디를 가든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였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버텼을 뿐이에요. 강연 마지막은 늘 같았습니다. 혜진은 손바닥을 청중에게 보여주며 웃었어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으면 어디든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혜진은 마루에서 콩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옆에 앉아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혜진은 윤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엄마는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돼.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 아래 어머니와 딸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손이 정말 제 훈장이에요.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 자랑이고.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긴 싸움 끝에 찾아온 진짜 평화였습니다.